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친일 노선 말고는 특별히 설명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고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다 대체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접근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임 당대표로서 방미해서 뭐 방미당 같은 걸 꾸려가지고 그렇죠. 직접 가서 예컨대 싱크탱크하고 그다음에 각 캠프의 주요 전략가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필요하다고 해리스나 봐요. 트럼프를 만나면 수 좋죠, 더. 있으면 만날 네. 저는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될까요? 트럼프나 근데 이게 해리스가 안 아마 만나줄까? 대선 앞두고는 안 만나죠. 왜냐면 이제 예민한 야당이고 막 이게 네. 있으면 아마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그렇죠.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직접 만나긴 쉽지 않을 네. 거고. 근데 연관된 사람들을 만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만나면 아니 되죠. 근데 직접 가서 대외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중국도 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일본이나 근데 중국은 그 러시아. 다음이죠. 중국은 그 다음이 네. 미국이 우선이죠. 왜냐면 네. 지금 미국의 미국이 제일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 지금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박세일 교수님이 주장했던 건 전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진화 포럼의 박세일.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이제 네, 네. 이분이 이제 통일 비전을 제시했는데 전 이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요. 근데 뭐냐면 박세일 교수님 주장에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분단을 전제해 놓고 분단 관리 방법만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보수는 강경, 네. 진보는 평화, 유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서는 분단을 전제해 놓고 분단만 관리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이걸 주도하는 세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전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통일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부터도 지금 통일하자마자 논란이 많은데 네. 통일을 하자라는 쪽으로 저는 국론을 좀 모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있는 거고 통일을 하자. 통일하자 쪽으로.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헌법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네네. 우리 헌법에도 통일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비전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국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한미일 공조를 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윤석열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신냉전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네. 한미일과 북중러가 나눠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반도가 화약고가 돼가지고 우리는 피해만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한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신냉전 체제를 깨는 네. 신냉전 체제를 깨고 나와서 오히려 이 동북아시아의 이 안보 균형을 좀 우리가 주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운전자론 얘기해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는데 북한을 넘어서서 조금 더 우리가 전방위적인 외교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좀 풀어나가면서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북방 외교를 좀 더 좀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냉전 시대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통일도 좀 더 선제적으로 하는. 그래서 전 이렇게 되면은 보수나 진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통일이라 그러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좀 안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전 박세일 교수님의 그 통일 비전은 좀 지금 와서는 우리가 좀 더 곱씹어볼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은 저는 아마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연히 네. 전혀 논의 안 되고 그냥 네. 뇌피셜인데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방문 그 다음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약간 전환기를 맞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약간 러시아가 어쨌든 침략한 건 맞잖아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위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방의 모든 세력들이 다 지원하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해서 뭐 러시아의 관계가 깨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할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지도자가 되려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문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만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방위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번에 아마 김병주 최고가 된 것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에요. 외교안보 전문가가 우리 당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맨날 네.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면 아마 외교 안보적인 뭐 어떤 행보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반국가 세력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북한이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기 때문에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독 전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서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을지 연습 3박 4일 동안 실시가 되는데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을지연습이 마련이 됐다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고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등등 얘기를 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통일보다는 이게 북한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자유의 북진을 주장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91년 노태우 정권이 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의 상호 체제 존중, 내정 불간섭, 비방 중상 금지, 파괴 전복 행위 금지를 제기한 기본 노선을 다 파기했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왜 이렇게 격앙돼 계세요? 그러니까 물풍선 때문에 그런가? 경로가 너무 쌓여서 뭔가 이렇게 뇌파가 지금 반대로 돌고 있는 느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사이비 지식인이 뭡니까? 사이비 지식인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사이비 지식.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뇌물을 뇌물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사이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국면에서 귀가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비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비 지식인을 척결하겠다라고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좀 더 확대돼가지고 이제 반국가 세력 또 얘기하거든요. 작년에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는 그러니까 공산전체주의를 이제 이름만 바꾼 건데 그러면 반국가 세력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암약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들을 빨리 잡아야죠. 네. 잡아서 처벌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없으면서 계속 군불만 떼어오고 반국가 세력이 누군가 있는 듯하여 우리 사회가 비상이고 그러니까 북한과 싸울 항전 의지를 갖추자. 이거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내 정치를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본인의 자각을 통해서 의도된 비상, 그러니까 의도된 비상 상황을 가지고 뭔가 국내 정치를 돌파해 보려는 의도 아니야? 불순한 의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을 이용하고 오히려 일본도 이용해서 일본을 우리 국내 정치를 정리하는 용도로 일본을 좀 끼어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도대체 국내 정치를 극복할 수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 오히려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그래서 전 일본과도 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국내 정치를 돌파해보고자 하는 대통령이 좀 엇나간 의도 아닌가. 전 북한과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이런 얘기한 다음에 이제 다 무슨 공안 대책회의 만들어가지고 간첩단 하고 무슨 막 전시해가지고 북한에도 넘어온 물건 군인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잡을 간첩이 없을 거예요. 북한 실정 다 알고 있잖아요. 인권이 저렇게 문제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핵 문제돼 있는데 완벽하게 이겼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북한을 탈북이 지금 3만 명이 넘었어요. 북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간첩단 사건 이제 만들 수도 없을 거다. 꽃집이 취재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한참 이제 막 고난 행군 지나고 나서 95년에 대기근 이후에 그렇죠. 고난 행군 많이 넘어왔죠. 요즘은 오히려 많이 줄었죠.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지금 많이 줄어서 그렇게 안 통할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알아요. 오늘 풍선 저런 거 왜 보내지? 옛날 같으면 뭐 삐라 갖고 오면 얼마 준다 그러고 막 신고하라 이러는데 이제 안 통해. 저런 거 보낸다고 이제 뭐 너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라서 이제 국민 다 알거든요. 북한 이렇게 뭐 친북 세력, 반북 세력, 뭐 반국가 세력 얘기해봐야 또 저러나 뭔 얘기하나 철진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지금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자유만 50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자유 중독이고 국민들 귀에는 거의 고막에 피날 지경이에요. 자유 얘기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자유만 맨날 외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은 자유당 시절로 지금 소급된 거 아니냐.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했잖아요. 그걸 지금
2024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빨리 간첩이 있고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 그거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빨리 잡으세요. 네. 빨리 잡고 이 얘기 그만하시고 네. 대한민국의 지금 시급한 문제들 빨리 좀 해결하기 바랍니다. 아니 댓글에 지금 북한 간첩에서 이제 일본 간첩 걱정해야 돼. 간첩법 빨리 바꿔가지고 지난번에 뭐 일본 간첩 한동훈 장관 얘기했잖아요. 간첩법 적국이라고 바꿔야 외국으로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간첩을 하면 되겠네.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네. 빨리 바꿔서 대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친일이 너무 많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나 이게 진짜 대박. 중일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게 본심을 드러낸 거라고 봐요. 와, 그러니까 이거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본을 신경 쓰고 일본의 네. 마음을 본다. 일본 마음 뻔해요. 일본의 마음은 1번. 언제나 우리 한반도 먹나. 1번이니까 아니에요. 2번. 우리가 뭐 잘못했어. 예전에 우리가 못 살고 그러니까 잘 살게 해준 거지. 우리가 근대화 시켜줬는데. 근대화 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철도 그 전에 놔주고, 도로 우리가 안 깔아주고. 먹었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텐데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먹었을 텐데 그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를 들어 이 얘기 말씀처럼 뭐 사과 반성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피로감이 있다. 이거야말로 일본 언론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일본의 보수 언론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몇 번 해야 되냐. 네. 할 만큼 했다. 네. 다 알잖아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예. 생색내기로 네. 그때 그냥 8.15 때만 잔시하는 걸로. 근데 이런- 그마저도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요구 안 했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아니 대통령실에서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무슨 피로감이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그냥 마지못해서 네. 무슨 뭐 통석의 여민이 온갖 이상한 네. 말을 드러내면서 했잖아요. 네. 그동안 하나만 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피로감이 있어요. 아니 독일은 가면은 네. 90세대 노인네들도 다 가서 무릎 꿇게 하고 네. 처벌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못할지라도 지도자들이 꼭 망언을 하고 야스쿠니 신사도 공물 바치고 우리도 이번에 피해자들하고 8.15 때또 하고 기시다가 공물 그렇게 하지 바쳤지 말라는 않습니까? 건데 네. 그런 얘기도 못하면서 일본의 역사 마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국민들 마음은 뭐가 돼요? 국민들 마음은 뭐 야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는지 일본 나라에 사는지 지금 이게 헷갈릴 지경이잖아요 지금. 아니 솔직히 집에 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힘겹게 그 강도를 때려잡고 물리쳤는데 그 강도가 잘못했다고는 하면서 또 그 다음날 우리 집 앞에 칼 들고 서성이면은 그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사과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과한 다음에 지금까지 행동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도 당연히 요구를 더 해야 되지만 왜냐면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도 사과 이후에도 일본이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하면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근데 그 지적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러더니 지금 정부에서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아니, 중요한 게 국민의 마음이지 어떻게 일본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태효 부류의 사람들에게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은 그냥 본인들이 일본에 가면 돼요. 일본에 가서 귀화를 하든지 그거 본인의 자유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해서 이분들은 왜 자꾸 이거를 갖다 뒤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단 한 번이라도 뉴라이트에 가까운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못 됐겠죠. 근데 되고 나서 이렇게 180도 바뀐다라는 것은 완전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과는 피해자들이 그렇죠.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의 문제인데 네. 진정성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이 거죠. 아니라 그러면 그건 기만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거예요. 지금 네. 일본은 전형적으로 위선적인 사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아시아에서의 본인들이 어떤 근대화를 이룬 리더 국가로서 기여한 바가 크다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되돌리고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교육 그렇죠.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가 공물 복납하고 기시다 이후에 유력한 총리 후보자들도 앞다퉈서 다 가서 참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뜨고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 마음이 없으면 사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에 우리가 굉장히
볼 때 이중성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르다. 네. 그리고 굉장히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로 뒤에 보면 아닌데 우리한테는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일본 뭐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는 막 인사하고 뭐 네. 죄송합니다 막 스미마셍, 얘기해요. 스미마셍. 이렇게 하는데 그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내시면 전혀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요구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이제 자꾸 뭔가 이제 잘 지내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척하는 거거든요. 일본의 사람들 만나본 분들은 우리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걸 대부분 알아요. 엄청난 겪어본 사람. 경쟁심이 그럼요. 있고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경제력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GDP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군사력도 올라가니까 제일 걱정한 게 일본 지식사회였잖아요. 그쵸. 이러다가 정말 한국이 우리를 추월할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G7에 부상을. 초대받고 막 이랬을 때 네. 굉장히 일본이 이제 예, 방문했는데 알레르기 반응 보이지 GDP도 많이 이제 거의 따라붙었고 예.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우리보다 뒤쳐져 있어요. 그렇죠. IT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맨날 가면 지금도 IT 수진국이잖아요. 아이고 앱팩스로 뭐 지원받고 뭐 아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 등본 떼러 지금 동사무소 가고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전자화 안 돼 있거든요. 휴대폰 하나로 다 됩니다. 한국은. 저 현금 네. 쓰고 그래요. 저 아직도? 현금 카드는 잘 쓰고 안 카드 잘 안 맞아요. 쓰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후진적인 저도 거예요. 이제 일본이. 윤석열 저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에 그 일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 있어요. 예, 그리고 무슨 외국인 뭐 저 언론인 포럼에 보면 대부분 일본 기자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네. 그때 당시 느낀 게 문재인 정부가 빨리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걸 갖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대는 이거죠. 지금처럼 되길 바란 거예요. 한국이 확 접고 들어오기를. 네. 근데 그런 거를 이분들은 사석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론 있는데 얘기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만날 때가 있잖아요. 친해지고 이러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본심을 드러내고 네. 그거에 보면서 아 이분들이 그냥 기자로 와 있나 아니면 무슨 염탐꾼으로 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본 기자들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2005년에 북경에서 9.19 육자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회담인데 오죽하면 당시에 그 외교부 당국자가 외국 기자들을 다 내보내고 문 걸어 잠그고 한국 기자들만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백부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정보를 특히 갖다가 일본 기자들. 네, 그러니까 일본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다오이타이 앞에서 밤샘 기자들이 일본 기자들이에요. 일본 기자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사실은 남북 관계가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북한 기자, 한국 기자들이 가서 밤새야 되는데 일본 기자들이 밤새요. 한국 정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아서 한국 네. 정치인이나 한국 뭐 정치와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먼저 저도 아무도 아니잖아요. 저기 네. 선대위 대변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먼저 연락이 와요. 네. 뭐 들어보고 싶고 네. 내부 사정을 들어보고 싶고 네.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 오고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이 우리 한반도 문제 아니면은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실은 그게 저는 뭐 정보원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주체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을 그래서 저는 지지를 했고 아니 여기 그냥 우리가 얼마나 외세 침입이 많았습니까? 한반도 역사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마다 의병 신의병 예, 의병이 조직이 돼가지고 나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의 역사 항일운동의 역사를 쓰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이렇게 저항의 역사 시민운동의 역사를 써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정학적 위치상 네. 뭐 대륙과 그다음에 해양 세력과 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건 이런 거죠.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수백 번 침략했어도 직접 통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몽고 때도 보면 어찌 보면 약간 부마국으로 이제 어느 정도 네. 자치권 인정해준 형태였단 말이에요. 물론 뭐 만주족도 저러와서 뭐 거의 뭐 몰살시키기도 하곤 했지만 직접 통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직접 통치를 하거나 이걸로 했던 건 일본이에요. 우리 구조상 그렇고 일본이 항상 뭐 대륙을 진출할 때 한반도를 거쳐가려고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 위치상 이거는 뭐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항상 견제를 하고 선을 듣고 우리가 항상 이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의 마음을 해사리고 일본을 뭐 염두에 두고 일본과 잘 지내야만이 뭔가 우리가 뭐 미국과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틀 안에 있는 건데 미국의
잘 지내려면 일본과도 잘 지내야 된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어떤 네, 외교 노선이죠.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 저는 뭐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남은 건 독도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독도도 내년에 이제 일본과 수교 정상화 60주년 맞아서 뭐 진짜 뭐 너무 상상 이상의 짓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친일이 아니라 거의 매국의 진입 단계에 왔다고 저는 봐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국가라는 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거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강하게 일본 쪽으로 계속 일본 클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서 차기 정부에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미국이에요. 미국. 이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이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실은 일본하고 잘 지내라. 그러니까 네. 일본한테 숙이고 들어가서 어쨌든 일본 중심으로 요 아시아 태평양 이 구도를 짜고 싶은 건데 그게 완벽하게 부응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제가 보기에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도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는 그동안 그건 아니다. 일본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본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일본과 완전히 잘 지낼 수 있다. 이게 기본 기조였잖아요. 네. 그걸 완전히 허물어 버린 거거든요. 그걸 다시 돌리려면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미국이 굉장히 이제 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다 해결되는데 그거 왜 이제 와서 또 긁고 네, 긁어부스러 만들어. 긁어부스럼 아니, 만들어.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정리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정리했는데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될 수 있. 약속을 안 지키는 대한민국. 그렇죠. 이런 프레임을 그렇게 갈 수 세우는 있어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아베가 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당 정부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제 곤란한 지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의병을 다시 조직을 좀 신 변호사님. 아 근데 정말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지금 김태효 네. 차장도 아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아니 그럼 일본표 얻어가지고 대통령 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관료예요. 전국자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런 말을 서슴지 않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이 정부의 나사가 풀려도 너무 심하게 풀려 있다라는 거고 네. 결국 이게 다 국익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윤석열 정부처럼 거의 무슨 하수인 비슷하게 거의 무슨 글로벌 호구 비슷하게 했던 대통령은 역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불가역적인 그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계속 대통령실에서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통령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다들 의심을 하고 있었잖아요. 김태우 차장이 분명히 이 판을 짜고 있을 거야. 이런 인식을 만들어주고 이거 판을 짰을 거야 생각하잖아요. 네.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네. 아 저런 인식으로 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아마 방송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뭐 다른 네. 분들 아니 웃긴 게 안보 라인이 다 바뀌어요. 안보실장도 7개월마다 교체됐다 그러고 다 바뀌는데 김태효 차장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세 아니겠어요? 실세죠, 실제로 왕 차장이죠, 왕 차장.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실세로 있고 사실상 바지 사장 비슷하게 안보 그러니까 바지 실장들 앉혀가지고 교체하면서 네. 했다.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예전에 사도광산 본인이 이제 그 차관 시절에 협상할 때는 강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한풀이 하듯이 등재에 반대해서 자폭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 이제 친일 사관에 입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차관 시절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조태열 차관과 지금의 조태열 장관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의심스러운데 여론조사 기관 꽃에서 정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국민이 69.3%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 10 가운데 7은 이런 주장에 공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 특히 사도광산의 강제 동원의 이 워딩조차도 넣지 못하는 방식으로 협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 뭐 다 이해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등재 자체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데 전원 이걸 합의 해준 시에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한 거잖아요. 네. 원리를. 네.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 정도 유리한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뭐 미국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하기 때문에 정말 유리하게 우리가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카드를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등재하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계속 아니 이거 해라.
안 하면 못해라고 했으면 등재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유리한 카드도 이렇게 그냥 아이고 뭐 이해해주고 이런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협상을 하겠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유 저런 것도 그냥 포기해버리네. 그럼 우리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배려할 필요가 없어. 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유일한 카드도 그냥 저렇게 써버리는데 네.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말도 안 대한 완전한 그 굴복적인 태도를 지금까지 꾸준히 견지해오고 있고 이게 지금 뭐 한두 건 갖고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광복절 기념사에도 일본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게 단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고 3년 내내 거기다가 뉴라이트 인사들 싹 다 지금 들어가고 있죠. 거기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뿌려줬죠.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다 무시했죠. 라인 사태 있었죠. 이번에 사도광산까지 너무나도 차고도 넘치는 매국의 증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위헌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아, 뭐 위헌으로 따지면 이건 위헌 정도가 아니라 위헌 할아버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하기가 상당히 이게 외교에서 이런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으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주목을 못 받는 거지. 냉정하게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한 꼭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국익을 그 헌법 66조에 보면 네. 대통령은 영토 수호의 의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독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독도 훈련도 안 하고 네. 이거 내년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가서 진짜 독도를 뭐 일본과 같이 관리하자 이래버리면 그냥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실제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라는 게 한미일 안보 프레임워크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김태효 차장의 이런 인식을 가지고 뉴라이트들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국민들이 드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독도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딴 건 다 포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완전히 국익에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 무슨 뭐 가처분 권한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 외교행위 중지 가처분 하고 싶어요 진짜. 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만은. 제가 학계에서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8월 30일 날 네. 우리나라 교과서 고등학교 역사 네. 교과서가 나오는데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검정 교과서 네. 가운데. 그럴 때 또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러겠네요. 지금 교육부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제가 계속 국사편찬위원회, 그 뒤에 뭐 한국과학중앙연구원, 동북아재도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역사 기관이잖아요. 국사편찬위원. 국사편찬위원 네, 중요하죠. 네. 거기에서 예전에도 우리 저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있었어요. 일이 있었잖아요. 역사교과서 논란이 역사교과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아마 그렇게 또 시도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왜냐하면 그 독립기념관장도 저렇게 끊임없이. 얘기해도 사퇴 안 하는 거 보면 뭐 제가 보기엔 아마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뭐 아버지인가요? 일본에서 뭐 공부도 하고 이래서 네.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부성장 학생이라고 했죠. 그렇죠.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그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미국도 많이 가고 유학하지만 유학생들을 그 장학금을 주고 보내는 이유가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인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제가 보기엔 뿌리 깊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이거는 우리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흔들고 있다는 걸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좀 숭일 혹은 친일적 사관을 갖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그렇지만 국가 지도자가 전체 국익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외교안보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이렇게 치우려고 한다고 하면 다수대중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못 받죠. 아니 윤석열 앞서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맨날 뭐 합의 안 되면 못한다 합의를 엄청 존중하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과 이거 합의했어요?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국민들은 답을 바로 내주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국익을 해치는 쪽으로. 그래놓고서 본인이 좀 불리하다 싶을 때는 아 합의해오라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특징이 센 사람, 센 쪽으로는 잘 숙이고 잘 들어줘. 그 중에 이게 우리가 미국한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본한테는 안 그래왔잖아요. 네. 일본한테는 우리가 가능하면 대등하게 가려고 했는데 네. 일본한테 확실히 이제 숙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야당은 이제 자기보다 이제 약간 만만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 그러니까 물러보는 거야, 물러. 물러보는 네. 거죠. 밑으로 보는 근데 거죠. 그런 사람 이제 강약 약강인데 그걸 이제 얍삽하다 부르죠. 얍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열한 거 아닙니까? 네. 센 사람한테 오히려 원칙을 더 얘기하는 게 멋있는 거지. 그렇죠. 힘 있다고 거 앞에 가서 굴복하고 아니, 힘 약한 사람 괴롭히고. 사람에 충성하지 얍삽한 거죠.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권력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상 현혹이 됐던 건데 그의 본질은 그게 전혀 아니었다. 힘에 충성하는 거죠. 힘에 충성. 힘에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아니 여사님한테 충성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시간이